네, 한국피아학회가 주최하고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언론연구연구센터와 레노베이션 부산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이 주관하며 뉴브레인 커뮤니케이션즈가 후원하는 2022년 한국피아학회 청년 기획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순에 의거하여 먼저 황성욱 한국피아학회 회장님께서 개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지역에서 새롭게 부임하신 또 여러 학자분들의 연구 성과를 공유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지역 유력 언론에서도 이렇게 취재를 나와주셔서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실상 피아학회를 제가 맡은 것은 이제 한 3주 정도 돼갑니다. 아직 이제 파악하고 있는 그런 중인데 그렇지만 사실은 이 행사는 제가 한 4개월 넘게 그 전부터 사실은 준비를 좀 했었고 지역에 계신 우리 부울경 그리고 경북의 영남권의 여러 선생님들과 교류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준비를 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수락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발제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정말 다채롭습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의 여러 가지 현상들과 또 AI 그리고 빅데이터, 방법론 다양한 차원에서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연말에 이런 귀한 시간 함께 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늦은 시간까지 다 함께 가열차게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 부산대학교 총장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님을 단상으로 모셔서 축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총장 차정인입니다. 한국PR학회가 주최하고 부산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단과 언론정보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송년 기획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부산대학교를 찾아주신 발표자 선생님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대학원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와 같이 오늘날 우리는 미디어 혁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놀랍도록 빠르게 발전해서 우리 사회는 이전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초연결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런 혁신은 우리의 소통 방식을 크게 바꾸어 놓았고 우리 일상의 다양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 정보와 콘텐츠를 자동 연결해주는 알고리즘 기술이 편리함을 알았고 디지털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와 즐길 거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우리 일상 속의 소통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하지만 각 개인들이 건강한 보수주의나 진보주의로서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해 나가기보다는 진영간 적대성과 공격성만 강화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개인적으로는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디어 혁신 시대의 전략 커뮤니케이션, 그 정책과 솔루션 이라는 주제로 오늘 학술 세미나를 갖게 된 것은 의미가 매우 큽니다. 특히 부산지역의 PR 및 커뮤니케이션 학을 연구하는 신진학자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의제를 논의하는 것은 앞서던 의미들과 함께 우리 지역 미디어 산업의 가능성을 고찰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 개최를 위해서 애써주신 황성욱 한국PR학회장님과 교수님들 또 PR학회에서 수고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한국PR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연말에 모두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겁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영광된 첫 번째 사연을 맡게 돼서 즐거운 시간입니다. 세션 첫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 발표자 세 분 선생님이신데요. 동의대학교 안지수 교수님, 동의대학교 박은지 교수님, 정의대학교 김혜영 교수님 세 분 발표하시겠습니다. 먼저 안 교수님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의대학교 안지수입니다. 오늘 첫 발표를 맡아서 되게 떨리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논문 주제는 사람들은 전문가의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행동할까라고 해서 상반된 정보와 그에 따른 이제 사람들의 인지 그리고 행동적 반응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은 친구와의 대화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처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미국에 있는데 미국적인 관계는 없었지만 사실 정보 회피에 대한 극적인 관계는 있었잖아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이 두 번째 질문에서 이어지는 네, 것으로 네. 있는데 정보 이건 그냥 그 응답으로 물어보는 그런 질문 형태고, 이를테면 매니플레이션이 되려면 상반된 정보와 뭐 비상반된 정보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다른 조작을 만들어서 그 차이를 본다든지 이런 매니플레이션이 되어 있는 조작화된 왜 정보를 더 안 추구하나? 잘 보면은 우리가 사실 편향된 정보를 얻는 가짜 뉴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쪽 정보를 전혀 찾지 않고 있는 편향성.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 말씀 듣겠습니다. 예, 동의대학교 박은주 교수님 발표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방송국학과 박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제목이 너무 방대합니다. 미디어 다양화에 따른 정보 정책의 전개 과정과 평가. 근데 사실 제목에 비해서 사실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2020년도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학회들과 모임들이 있는데요. 이들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스스로 그 학회 내에서 여기 서론을 잘 열어주셔서 좋았고요. 여기 법이나 정책을 분석한 연구를 많이 못접해봐서 굉장히 신선했어요. 까놓고 보니까 큰 조직에서는 다 짜고 치고 있었고, 그리고 불쌍한 인플루언서들만 진짜 눈물을 흘리게 된 약간 그런 양상으로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운 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사실은 지상파 방송이나 공중파 더 큰 방송사에서 이걸 훨씬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뒷광고 건강수행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나오고 나서 프로메시를 땀하게 나오고 물론 조성모로 인해서 더 영향이 있었겠지만 그러한 것들은 사실 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고 다음 발표 말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우리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인식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기회입니다. 네. 네. 앞에 두 분. 네, 그리고 선생님들 아마 다 코로나 걸리셨었죠. 네. 그거 아세요? 이제 아직까지 3년 지났는데 코로나에 안 걸리면 나라에서 잡아간다고 피검 산다고. 네. 농담이고요. 그런 썰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코로나에 걸렸었습니다. 그렇게 잘 피해 다녔는데 결국은 걸렸는데요.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어느 정도는 익숙해졌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걸리니까 순간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다 연락해야 되지? 병원이 어디였더라? 전혀 당장 열이 39도, 41도씩 올랐거든요. 그래서 약을 이거 어디서 얻어먹어야 되지? 집 밖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원래 이 연구는 만성질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내에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의 다른 또 주요 중국이나 이런 아시아 주요 국가들에서 현재는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국내에 도입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어떻게 이것을 고민하고 접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초 연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접근한 이유는 우리 교수님들 다 아시겠지만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들어도 결국은 그거를 어떻게 광고하고 PR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있고 거기에 대한 그 가치에 따라서 많은 어떤 소비자들이 그 효용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무리 디지털 헬스케어를 잘 구축하고 의사협회에서 이것을 보편화시켜 각 병원에서 상용화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의 성패는 커뮤니케이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이거에 대한 적극적 접근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 인식 연구에 앞서서 정성 연구로서 직접 연구로서 저희가 각 미국, 유럽과 아시아 주요 국가의 실제적인 비대면 의료에 대한 그런 사례 분석을 연구를 좀 해본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정말 큰일 났구나, 아직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방금 시작 때 코로나 얘기를 드린 건 뭐냐면 국내에서 작년에 한시적으로 이 비대면 의료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허용을 해서 걸리신 분도 아시겠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약을 받고 의사의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는 어떤 응급의 상황에 있어서 어떤 전염병에 의한 이러한 사용이 아니라 이제는 전반적으로 생활에 대한 질의 개선을 위한, 그래서 지역적으로 어떤 문제나 편차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내가 원하는 주치의를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의 구축과 더불어서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기조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제 정부 자체가 아시겠지만 이제는 비대면 의료와 더불어서 지난 정부도 디지털 헬스케어가 디지털 유지 정책을 통해서 보편화시키자, 우리 노력을 하자라는 의견을 많이 내었고요. 그리고 올해 6월 달부터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차 병원에서 실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이 분분히 되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 제기에 있어서 정부가 조금 관망하고 있는 입장도 아직까지는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의 요인은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정책 것들이 잘 구축되어서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도 이런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많은 환자이자 소비자들이 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무엇보다 이 시작점은요, 비대면 의료 서비스 자체가 우리 여러분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혹시나 비대면 진료를 받아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의 오류들 그리고 상호적으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왜곡된 것들 이를 통해서 의료 전문가와 그리고 환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심각한 의료 사고로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소통이 원활하게 된다는 건 생각보다 중요한 그런 관점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국내 디지털 의료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진보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은 환자 중심의 어떤 의료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미비한 실정이다라고 감히 제가 진단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의료 커뮤니케이션 연구와 연구 기반의 원격 진료 서비스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좀 다각적 관점에서의 노력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구에서 이런 연구 설계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만성 질환자를 원래 대상으로 연구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를 4개월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허용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코로나에 확진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을 활용해서 비대면 진료를 하신 그러한 경험에 의해서 인식 조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때문에 다소 좀 아쉬운 건 뭐냐면 확장된 계획 행동 같은 부분은 사실 응급 상황에서 계획 행동이 있다라고 전제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이미 설계가 된 상황이라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인지된 커뮤니케이션 역량 그리고 의료 이용자의 기대 일치가 향후에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 공유 의도, 주변한테 공유하는 것 그리고 개인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파악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적합성이 실제 조절 효과가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총 8개, 연구 문제 8개가 나왔고요. 8개 내부에서도 보시면 각 요인별로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 1에서는 비대면 진료 의료 이용자, 여기서 의료 이용자가 실제 경험하신 분들도 있는데 원래는 만성 질환자의 의료이자 환자가 아니라 환자 가족까지가 원래는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 모친도 이제 굉장히 연세가 많으셔서 병원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8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비대면 진료에서 상호소통은 굉장히 어렵죠. 그럴 경우에 보통은 자녀들이 소통을 하게 됩니다. 자녀가 소통하는 거에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나마 좀 소통이 원활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앞으로 정부가
풀어야 될 수건 과제들 중에는 과연 이런 의료 이용자에서 환자와 환자 가족까지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해서 진료를 받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문제 1에서는 이 확장된 계획 행동이 공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 확장된 계획 행동을 완성지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이제 조사한 건 뭐냐면 의료 이용자는 환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환자 가족까지 있기 때문에 봤고요. 그다음에 연구문제 2에서는 비대면 진료 의료 이용자의 계획 행동이 지속 사용 의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연구문제 3에서는 의료정보원에 대한 의료 이용자의 인지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공유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마디로 의사 혹은 병원 관계자하고 소통할 때에 이들이 환자이나 혹은 환자 보호자인 내가 어느 정도 이 소통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뭔가를 좀 도움을 구하고 이 상태를 얼마나 잘 캐치해서 나한테 소통을 하는지 이런 여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 문제 4에서는 인지된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지속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연구 문제 5에서는 우리가 경험해봤더니 기대 일치가 되는 정보가 있을 때에 그 일치가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그리고 일치는 지속 사용 의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문제 7과 연구 문제 8은 조절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합성이 실제적으로 각 독립과 종속 변인과의 조절 효과가 영향을 미치는 것. 적합성을 조금 더 조절 효과라고 본 거는 그만큼 아무래도 독립 변인으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크기는 하나 조절력을 보는 것이 이 향후에 정부기관이나 혹은 병원 기관들이 이러한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의 적합성을 어느 정도 구축하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인식조사에서 적합성을 조절 효과로 보게 되었습니다. 조작적 정의는 이제 아래와 같은데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면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날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도 프린트물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확장된 계획 행동은 이미 아시겠지만 더 나서 여기서 제가 조금 집단 규범을 더 확장된 계획 행동으로 제가 추가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래서 계획 행동이 아니라 확장된 계획 행동을 추가한 게 동료 집단 간의 어떠한 그런 특정 행동에서 한마디로 이들이 이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에 의한 개인의 여러 가지 인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인지된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상호적인 태도 그리고 상호지식 커뮤니케이션 기술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미디어 플랫폼 비대면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호간에 여러 가지 태도나 이런 거를 금방금방 캐치하기는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은 미디어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채널을 활용하는 것도 보이는 채널을 활용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인터퍼스널 커뮤니케이션에서 느끼는 다양한 어떤 감각적 인간만이 갖고 있는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배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층적 태도 특성이 과연 나타날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긴 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좋은 결과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식은 서로가 어떤 핵심 이 주제 의료 질환 여기서 이제 코로나19죠. 이런 어떠한 증상에 대해서 서로가 아는 지식의 정도를 서로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얼마나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상대방을 고려해서 그러한 소통에서 여러 가지의 스킬적인 부분들을 활용해서 다면적으로 소통하는지에 대한 정도로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대일치는 서비스를 이용한 의료 이용자의 기대 이용하기 전의 기대와 그 다음에 실제 성과 간의 일치하는 정도를 보았고요. 워낙에 아프신 분들 혹은 이제 환자 가족 같은 경우에는 불안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일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적합성은 비대면 진료가 건강 관리는 정말 적합한 그러한 의료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파악을 했고요. 공유 의도는 타인에게 전달하려고 이런 의도 그리고 지속 사용 의도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 의도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연구 모형은 아래와 같고요. 이것은 이제 측정 문항인데요. 측정 문항 하나하나 설명드리기 조금 죄송스럽게도 시간 관계상 어려움이 있고 프린트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자는요. 실제적으로 비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저희 원래 취지는 환자 가족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연구를 하기 전에 주변에 좀 여러분들한테 좀 물어봤었습니다. 워낙 확진자가 많았기 때문에 물어봤을 때 아이가 아프거나 혹은 뭐 남편이 아프거나 동생이 아프거나 할 때 본인이 직접 하기에 힘들어서 내가 대신해줬어요. 대신 약을 받아줬어요. 대신 연락했어요. 라는 경우가 좀 많아서 이러한 것들이 여기 그 진료 경험에 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를 조사 과정을 했던 표본 추출 대상으로요. 315명을 표집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방법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인구 통계 기하학적으로 응답자의 다양한 선별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대면 진료의 경험 여부라던가 받은 이유가 어떤지, 그리고 비대면 진료 서비스 이용은 어떤 게 있었는지, 그리고 경험 횟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다양한 것들을 이제 좀 문항에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설문은 이제 채점 리커트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연구 결과를 좀 보시게 되면 여성이 조금 비율이 높습니다. 이거를 맞추려 했으나 그런 경우가 좀 없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비율이 있어서의 감히 예측하기는 아무래도 이제 가정에 엄마가 계신 분들은 자녀 이 경우에는 이제 엄마가 많이 연락을 미리 먼저 이제 하시거나 하시는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고요. 어떤 분은 심지어 이제 남편이 아픈데 본인이 연락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본인이 아픈데 남편이 연락을 안 하더라 뭐 이런 분들도 꽤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전반적으로 연령은 만 30에서 39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료 서비스의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요. 재택 치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병원 방문의 시간이 부족해서요라고 이런 이제 응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진료 서비스 유형은 크게 의료진이 직접 연락한 경우들이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통해서 활용을 하게 된 이러한 이제 경우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진료 서비스 수는 보편적으로 1회에서 3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좀 더 많았으면 좋았겠지만 한편 이렇게 2회에서 3회 정도로 이분들이 다 나았겠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전반적으로 기술 통계와 신뢰도 검증을 한 결과 크롬바 알파 값은 전반적으로 기준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내적 일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평균값은 전반적으로 중간값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연구 문제 1에 대한 검증입니다. 이용자의 확장된 계획, 행동에 따른 공유 의도를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설명력이 좀 높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게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유의미한 차이는 있으나 실제적으로 베타값이 그렇게 만족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확진자 대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획 행동에 있어서 영향력이 좀 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속 사용 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다소 좀 아쉬운데 차후에 연구에서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결과가 달라지지 않겠는가라는 예측을 하게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의료이용자 인지된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공유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검증을 했는데요. 보시면 상호 태도와 상호 지식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영향력이 다소 좀 있는 걸로 나왔지만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응급 상황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만성 질환자인 경우, 당뇨나 괴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느 적정한 때에 진료를 늘 이제 정해진 때에 받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요구가 되실 텐데 이건 아무래도 응급 상황이다 보니까 의료인의 커뮤니케이션 기술보다는 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그 의사가 얼마나 아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어떤지를 그 의사가 맞춰서 태도를 대해주는 정도 이것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속 사용 의도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결과가 나온 것이 그러한 상황에 의해서 있지 않겠는가라는 예측을 가미해 봅니다. 그리고 의료 이용자의 기대 일치와 공유 의도, 기대 일치가 공유 의도와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면 상당히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앞서의 연구 문제 1부터 4보다 이 또한 당연히 기대 일치라는 것이 결국은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 내가 지금 사용하겠다
영향을 미치는 건 어떻게 보면 뻔한 거 아니야? 당연하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성과가 좋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지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선행 연구들도 많이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나타난 건 뭐냐면 기대 일치가 높다라는 것이고요. 생각보다 정부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도 국가적으로 운영을 정말 잘해봤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비판 많이 합니다. 뭐 의사가 연락이 안 된다, 어느 병원은 안 된다라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용했던 이용자들의 그 작은 불편감보다는 훨씬 더 정부에서 그리고 기관에서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들이 정말 많이 노력했구나라는 것도 한 번쯤 인간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절 효과입니다. 조절 효과 의료 이용자의 계획 행동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에 따라서 기대 일치 그리고 공유 의도와의 적합성에 대한 조절 효과를 봤을 때에 인지된 커뮤니케이션 역량에 대한 공유 의도 사이에서만 적합성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조금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와 다르게 지속 사용 의도에는 확정된 계획 행동, 인지된 커뮤니케이션 역량, 기대 일치가 다 적합성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진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이거 비대면 이거 너무 좋더라, 뭐 이 플랫폼 너무 좋더라 공유는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거주하는 지역이 다르고 거기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범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긴 하나 이것을 타인한테 어떤 공유하거나 이 병원 너무 좋더라, 잘하더라. 사실 지역 한정된 지역 내에서 서로가 이웃끼리는 공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조사에서는 조금 한정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적합성이란 조절 효과가 지속 사용 의도에만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또한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은 뭐냐면 비대면 의료 시스템이 빨리 구축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거에 대한 것들은 사실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구 결과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전반적으로 다 지지된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지되거나 전체적으로는 영향력이 있는 걸로 결과를 맺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앞서 결론을 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개인의 경험이나 판단 물론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확정된 계획 행동에 의해서 결과를 보셨겠지만 주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런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경험했고 판단했던 것들을 생각보다 많이 나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구나라는 거고요. 그리고 비대면 진료를 희망하는 처음으로 해보는 그런 의료 이용자 때는 주변인의 긍정적인 소통이 정부기관이나 병원 관련 조직의 이용 유도를 노력하는 것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경험자들 혹은 경험이 있는 자들이 있는 환자나 환자 가족들이 시도해보거나 한번 해볼까 하는 분들과의 여러 가지 소통의 채널 창구를 통해서 그들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면서 간접적인 경험으로 어떤 그 불안성을 좀 제거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본 연구는 코로나 확진이라는 그런 상황 하에서 했기 때문에 긴급성이 요구되는 전환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만성질환이나 실제 증상 조절보다는 어떤 생활 개선 등의 치료 영향에서는 이 의료인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영향력을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앞서 결과에서 보면 기대 일치하는 거하고 공유 의도 간에는 적합성 조절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무엇보다도 이것은 더 나아가서 기대 일치를 확보할 수 있는 정부나 병원 기관의 통합적 방안이 필요한다라는 것을 더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진료 서비스 이용할 때는 의료 이용자 자신의 계획 행동보다는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더 중요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결과에 따라서 제가 조금 크게 4가지로 제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전국의 지역자치단체 내 대면 의료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난제천 의료 이용자들이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 그리고 적합성 여부를 전수조사해서 의료 이용자의 적합성 정도에 따라서 지역을 좀 분류하고
비대면 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시범화의 적극적인 노력을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대한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해외의 주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미 비대면 진료 서비스라든가 의료진과의 비디오 활용 커뮤니케이션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할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비대면 진료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하고 의료 이용자들마다 질환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비대면 진료가 의료 서비스의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이다 라는 거에 대한 언급이 먼저 소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인식이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들고요. 비대면 진료의 가치를 높이는 다각적인 커뮤니케이션 노력이 아무래도 전 국민적으로 진행돼야 될 필요는 당연히 있는데, 무엇보다 앞서되는 것은 국민의 인식 전환, 그리고 개선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PR 커뮤니케이션이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한국형 통합 디지털 헬스케어 관리 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안을 하기를 원하면서, 이것을 좀 정리를 하자면 구체적으로 결국은 의사와 의사 모두가 동등하게 권리도 그리고 효율도 봐야 됩니다. 의사도 대면에서 함으로 인해서 계속 예약이 어려워지고, 의사도 여러 가지, 의료인들도 병원도 여러 가지 필요함이 좀 많은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 시스템 도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결국 궁극적으로 의사와의 신뢰를 의료 이용자에게 구축하는 게 중요한데, 이것은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걸 통해서 결국은 긍정적인 경험이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어서 의사와 그리고 의료 이용자들 모두가 치료 동맹이 이루어질 때 비대면 진료와 더불어 디지털 헬스케어는 성과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 세부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아래 4가지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질환별, 연령별, 지역별 세분화된 환자의 맞춤형 플랫폼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 공익 광고나 아니면 방송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인플루언서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지속적인 인식 개선의 PR 전략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수님들과 플로우 계신 선생님들도 그러시겠지만 늘 너무 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싶진 않아요, 사실은. 비대면 진료 받을 때마다 A 의사 다르고 B 의사 다르고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의사하고 계속 소통하고 싶거든요. 그래야지 불안성이 좀 제거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3차 병원이든 1차 병원이든 지속적으로 나의 병에 대해서 알고 있는 주치의와 지속적인 원격 진료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의사들의 수급이 불가능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에 지금 병원이 운영이 어려움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를 지자체별로 공공의료기관의 인력을 재정비하고 비대면 원격 진료의 이 공공의료기관이 2차 관리 기관으로서의 어떤 시스템을 좀 변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원활하게 연세가 많으신 그런 환자분들 그리고 환자 가족이 소통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공공의료기관이 2차 관리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말씀하셨고요. 간단한 질의응답 다음에 5분 정도 쉬고 예, 사실 하나만 말씀드릴 듣다 보니까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대안은 다 나와 있는데요. 이게 실행이 안 된 게 제일 큰 문제 아닐까요? 근데 약간 어떤 생각이 들었나 하면 의사들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은 앞부분의 결과가 나왔는데 뒷부분에 그분들 역량 강화는 포기한 건지 어차피 안 될 분들이니까 아니면은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에 대한 제언이 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네, 영양 강화에 대한 프로그램까지 제안하기 제가 지금 연구 중이어서 죄송하게도 차마 여기서 갑자기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운데 사실은 이 인지된 커뮤니케이션 역량 같은 경우 이제 제가 개발한 척도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개발한 척도를 써보고 싶어서 한 것도 있고 커뮤니케이션 역량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수용자들 간의 이런 소통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증진을 위한 방안을 기획하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쭉 듣고 나서 딱 한 부분, 그게 여러 부분이 있지만요. 우리 학문 분야의 영업망 확충에 상당히 좋은 제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가끔 이렇게 제언하다 보면 우리한테는 득은 안 되는데 딴 분들 뽐뿌질 해주는 그런
그 제안들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나쁘게 말하면 다른 주요 분야에 가스라이팅 당한 거죠. 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딴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안 해주니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야 될 걸 놓치고 다른 분야 분들의 그 영업망 확충에 도움이 되는, 특히 저는 미디어 교육이 그런 것 같아요. 국어 교육과 선생님들과 상담되고 실제로 미디어 전공생님들은 뭐 그렇게 그 많이 중용되는 법이 없는 것 같거든요. 시수 확보라든지 그러면서 다 그런 것 같아요. 여하튼 좋은 연구 하셨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우리 분야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